네, 시작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년 연속 미친 적중률을 보인 전공체육 강사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내년에 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할 건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해야 될지 좀 막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제가 수험생 생활을 해보면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가 어떠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제 경험을 살려서 또 선생님들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요, 첫 번째 시험, 우리 준비하는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 시험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했더니 수석 합격하더라, 제 경험담을 좀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이런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따라 읽기 궁금하시죠? 기다리시면 돼요. 자, 선생님들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거니까요, 이쪽 편으로 앉아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요거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재밌는 동영상이 좀 길진 않아요. 짧은데 재밌는 거 하나 보시고 시작하시게요. 아마도 요 영상을 보시면 왜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 지금 선생님들 마음하고 지금 이분 마음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재밌게 한번 보세요. 길지 않아요. 잘 보셔야 돼요. 아마 선생님들 마음이 지금 이분하고 별로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이제 1월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업 듣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강사를 누굴 골라야 되지? 잘못 골라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 이런 마음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서 긴장 풀어보자고 준비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강사를 선택하실 거예요. 그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언도 듣기도 할 거고, 이렇게 저렇게 샘플도 채취하실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강사 선택을 하실 건데, 선생님들 강사 선택을 어떤 기준 갖고 선택하시나요? 주로 이런 기준 갖고 선택하실 거예요. 그죠? 선배들이 추천해주는 강사, 혹은 수강생 많다고 하는 강사, 혹은 나 공부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강사를 선택해야 될 건지, 또는 유명한 강사가 누군지 이런 사람 선택할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시험 문제 적중률이 높은 강사. 선생님 같으면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하실 것 같아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자, 그러면 저는 누군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노량진에서 2004년, 2005년 2년 동안 공부했어요. 2년을 살았어요. 노량진에서 2년 동안 살다가 2006년도에 광주광역시로 시험을 보고 그때 차석으로 합격을 합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 본 강의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공부해서 2005년 시험에 떨어지고 2005년도 공부해서 2006년도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해 시험 보고 떨어졌을 때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저 나름대로의 전략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 수업하면서 선생님들 이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수업하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광주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6년도에 큰 뜻을 품고 서울로 다시 시험을 봅니다. 15년도에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서울로 수석 합격을 합니다. 수석은 교육청에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수석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건 우리 연수원에서 같이 합격했던 분들이 확인을 해줘서 제가 수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서울이 1차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어요. 당시 커트라인이 64점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서울에서 제가 제일 잘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전국에서 제일 재수없죠? 그 다음에 그리고 2018년도에 여기 본 학원 박문관 임용고시 학원에 이제 전공 체육 강사로 이제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아직 해 안 지났으니까 작년 1년 수업을 하고 그 19년도 전공 체육 기출 문제에 18문제를 적중을 합니다. 되게 이때는 이제 제가 처음 1년 가르친 다음에 토요일 날 이렇게 평가원에서 발표한 기출 문제를 보잖아요. 기출 문제를 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뭐랄까 소름이 쫙 끼쳤어요. 소름이 끼친 증거는 그것도 본 우리 강의 때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것도 있는데 되게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시험 문제가 같아요.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냈는데 얘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어요. 이분들이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시험 문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낸 시험 문제하고 똑같을 수가 있지? 그래서 되게 의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수업을 하면서는 작년에 그러했으니 올해 많이 빗나가면 어떡하지? 수험생들도 의심을 했었고 저도 아마도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23문제 중에 18문제가 제가 낸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심지어 어떤 문제는 같아요, 아예 문제가. 그래서 올해도 소름 끼치는 적중률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믿고 따라오시면 선생님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저랑 1년 동안 수업 들었던 선생님이 시험 보시고 와서 저에게 그랬어요. 올해 선생님 시험에 1년 동안 집중했으면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맞았어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자신있게 제가 권해드릴 수 있어요. 요거는요. 제가 체육 강사로 입문해서 활동한 건 이제 2년 됐지만 적중률만큼은 제가 자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준비하시는 이 시험 어떤 시험인지 한번 보죠. 선생님들 준비하시는 시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별로 안 중요해요. 정식 명칭이 이래요. 중등학교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시험 이름만 17글자예요. 이런 시험을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거고,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거 있죠? 한국사 능력 시험 이거 따셔야 돼요. 혹시 아직 안 따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인정 범위가요. 올해 시험이라면 15년도 이후에 1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이면 인정이 돼요. 시험 결과가 3급 이상인 사람으로 이렇게 하랍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올해 시험 일정이 이래요.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4회 봤어요. 그쵸? 내년부터는 5회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6회까지 증가해요. 그래서 올해 시험 일정이 이러해요. 아직 취득이 안 되신 선생님들은 이 일정 보세요. 2월에, 5월에, 8월에, 9월, 10월 이렇게 5번 봐요. 그리고 접수 기간은 약 한 달 전에 이렇게 기간을 두니까 이거 체크하셔서 반드시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안 돼가지고 8월까지 이거 시험 보고 계시는 분도 있었어요. 되게 시간 많이 뺏기겠죠. 시험이 올해는 4회를 받고 내년에 5회 본다 그랬잖아요. 급수도 변경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눠서 고급은 1, 2급, 중급은 3, 4급, 초급은 5, 6급 이렇게 시험을 봤죠. 그래서 시험지가 다르죠. 고급 시험지, 중급 시험지, 초급 시험지 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셨던 선생님이 우리는 요것만 따면 되잖아요. 중급 시험지에서 70점 이상 따면 되잖아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적고 전공 풀면 되잖아요. 근데 야, 이거 70점보다는 이거 60점이면 틀릴 수 있는 이 범위가 좀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다가 이걸 봤대요. 고급을 봤대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까지 이걸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때리려다 참았어요. 이거 보고 끝내지 못하러 이걸 보고 있냐고. 그래서 이건 40점 틀려도 되잖아요. 문제지가 더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 가지고 무슨 40점을 노리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바꿨나 봐요. 이렇게 바꿨어요. 이제 시험지가 2개죠. 심화 시험지, 기본 시험지. 요 시험지 가지고 60점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3급. 그러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되셨다면 이거부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물론 대부분 해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좀 딴지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내가 언제 땄는지 날짜를 체크해봐요. 2015년 1월 1일 이후면 돼요. 작년에 오래 공부하시던 분이 한국사 공부해야 된다고 3월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렸더니 보고 나서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였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한국사 시험 접수해놓고 내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올해까지 인정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해도 되는 걸 체크를 미리 체크 안 했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준비하는 걸 보고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올해는 아마 11월 21일 날 볼 것 같아요. 1차 시험을 이때 보시게 될 거고, 가시면 1교시에 교육학 시험 봅니다. 60분 동안 9시부터 60분 동안 볼 거고요. 논술형 한 문항 봐요. 그리고 이게 20점이고요. 과락은요 40%니까 2, 4, 8점 밑으로 맞으면 과락이 나와요. 그래서 8점 이상이어야 되고, 저 교육학 때문에 애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논술형 한 문제로 나오고, 그 한 문제에서 이제 본론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한 서너 가지 정도 돼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쓰는 건데, 저 때도 그랬어요. 저 시험 볼 때도 15년도에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야, 이거 논술형 한 문제 나오는데 이 많은 범위를 다 보고 있어야 돼?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이걸 내가 다 보고 있어야 돼? 보면서도 그래. 이거 보면서 이게 나올까? 다른 거 보면 이게 나올까? 자꾸 이런 의심을 해요. 그러다가 에이, 이거 한 문제인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전공 봐야지. 여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교육학에 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요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9시에 시험 보잖아요. 한 8시 50분쯤에 시험지를 딱 받는단 말이에요. 시험지 받을 때까지 저 지금도 생각나요. 손에서 땀이 나가지고, 전공은 제가 다 준비해놨는데, 다 외우고 다 준비해놨는데 교육학 과락 나올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다행히 과락은 안 나왔죠. 점수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항 보실 거니까, 교육학도 소홀히 가시면 안 돼요. 교육학 소홀하게 보시잖아요. 10월, 9월, 10월, 11월 3달 동안요 미칩니다, 선생님들. 교육학 소홀하게 가시면 정말 미쳐요. 이거 전공해야 되는데 교육학 어떡하지? 교육학 못 봤는데 어떡하지? 전공 봐야 되는데 교육학 봐야 되나? 정말 미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교육학 전략은요 20점 만점이잖아요. 그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할 건데, 한 13점 플러스 마이너스 1점, 그러니까 12점에서 14점 그 정도 사이면 평균 정도 점수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육학 점수는 남들이 12점에서 14점 사이 그 정도 맞을 때 내가 1점 더 맞으면 내가 남들보다 한 1, 2점 정도는 가산점으로 챙길 수 있겠지. 그 전략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점 맞아야지, 이것도 만점 맞아야지, 이렇게 하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남들이 13점 맞을 때 내가 15점 맞으면 난 남들보다 2점 벌었다, 이런 생각 갖고 1년 동안 교육학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불안해서 못 버텨요. 실제로 올해 시험 보셨던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교육학 때문에 미치겠대요. 볼 때마다 그래요. 교육학 때문에 미치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는 안 나올 거니까.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수업 듣고 했는데 손도 못 댈 그런 문제는 아닐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올해 좀 어렵게 나왔대요. 좀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잘 본 분들은 잘 봤다 그러고 못 본 분들은 과락 걱정하시고. 자, 이렇게 교육학을 보시고 이제 2교시에 10시에 시험 끝났죠? 10시 40분에 2교시 시험이 시작돼요. 40분 동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입실은 아까 8시 30분까지는 입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30분 동안 준비하고, 이거 뭐죠? 휴대폰이며 지금 이거 다 제출하고 준비하고 요거 시험 보시고 40분 동안 쉰 다음에 90분 동안 전공 A형을 봐요. 기입형 내문항 2점짜리. 그래서 여기가 몇 점이죠? 8점. 서술형 8문항 4점짜리 32점. 그래서 얘가 전공 A형이 40점 만점. 그리고 몇 분 쉬어요? 여기 또 40분 쉬죠? 40분 쉬고 90분 동안 또 여기는 기입형 두 문항 2점짜리 4점. 여기가 36점. 이렇게 해서 A형, B형이 40점씩. 그래서 전공 과락 기준은 역시 40%, 8, 4, 32. 32점 아래면 과락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공부하실 거니까 과락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선생님들 그러면 봐요. 여기에 8시 반까지 입시를 하기로 했죠. 이거 보기 전에. 8시 반까지 입시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저는 그래서 한 7시쯤 갔어요. 그래서 1시간 반, 건 2시간 되잖아요. 2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고 나서 40분 비죠. 40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이거 쳐다볼 거예요?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공 쳐다봐야 되잖아요. 이거 보고 나서 또 40분 동안 전공 봐야 되잖아요. 그때 뭐 보실 거예요? 아침에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받고 여기 또 40분 받고 여기도 40분 봤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선생님들 뭐 보실 거예요? 네, 전공 관련한 거 주로 보게 되시겠죠? 그래서 저 서울로 시험 볼 때 제가 저 중간쯤에 이렇게 앉았는데 제 옆줄 맨 앞에 앉은 분, 여기서 시험 보는 분이 정확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꿍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가방에 책을 다 담아온 거예요. 등산 오신 분처럼 이걸 가방에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이 큰 가방이 꿍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간이 많지. 저걸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그 책 넘길 수 있는 시간이나 될까요? 없어요. 뭔가 그때 볼만한 자료를 선생님들이 만드셨어야 돼요. 만들어 놔야 이 시간에 얘네들을 다 살펴볼 수 있어요. 만들지 않으면요, 책장 넘기다가 다 가요. 그래서 이 시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1차를 보시고 나면 지금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1차 발표를 해요. 잔인하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날 발표하고 지금 1차 보시고 1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제 점수예요. 교육학 16.33, 55.67. 그래서 1차 점수가 72점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서울 커트라인이 64점이었어요. 커트라인보다 약 8점 정도 높죠? 네, 수석을 할 수 있었던 건 여기서가 아니에요. 2차에서요. 자, 그러면 올해 지금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죠? 이전에 보셨던 올해 시험 문제, 기출문제 영역별 배점이에요. 보죠. 사회학 8점, 심리학에서 4점, 생리 10점, 역학 10점, 운동학습과 제어에서 4점, 측정평가에서 10점, 체육 4, 3점, 스포츠 윤리와 철학에서 8점, 교과교육학에서 23점, 그래서 80점 이렇게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좀 특징적인 건 측평에서 좀 시험 문항이 좀 많았죠. 배점이 좀 많았죠. 근데 들어가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항들이었어요. 이 선생님들 공부하시기에 얘네들이 제일 까다롭죠. 그쵸? 얘네들 제일 까다롭죠. 그래서 얘가 그 극악의 시험 난이도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15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찾아봐요. 나중에 15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그 이전까지 봐왔던 시험 문제와 달리 14년, 15년 요때 시험 역학 문제, 생략 문제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측정 평가에 그치지 않고 통계 쪽으로 넘어가서 매우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커트라인이 매우 낮았죠. 근데 올해 보면요,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작년에도 역학, 생략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커트라인이 쫙 올라갔죠. 이렇게 부담스럽게 어려워하는 과목들이 쉽게 나오니까 커트라인이 쭉 올라간 거예요. 올해도 되게 쉽게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커트라인이 아마 작년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건데 교육학 때문에 심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시험 문제가 선생님들 시험 보신 분들 점수 분포가 교육학도 못 보고 전공도 못 보고 저 아래에 계실 거고, 교육학은 잘 봤으나 전공을 못 보신 분들 커트라인 인근에 있을 거고, 전공 못 봤으나 교육학 잘 본 분들 요 인근에 있을 거고, 교육학도 잘 보고 전공도 잘 본 분들 저 위에 있을 거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점수가 전공은 너무 쉽게 나왔고 교육학은 너무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요. 못 보신 분들은 과락 걱정하시고 잘 보신 분들은 18점, 19점 맞았대요. 그쯤 나올 것 같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영역별로 이렇게 예전에 기출문제를 보면 어딨어? 올해 심리에서 문제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1년 동안 그 두꺼운 책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편중되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배점을 가지고 나와요. 올해도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좀 낮기는 하지만 전 과목을 선생님들이 고르게 보셔야 돼요. 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1차 보시고 나면 2차 시험 보실 거예요. 1차에 아까 몇 점 만점이었죠? 100점 만점이었잖아요. 그쵸? 2차 보시면 여기에 40점 면접이에요. 면접에 40점, 지도안에 10점, 수업 실연에 20점, 그리고 실기 남아있죠. 실기에 30점 이렇게 배점되고, 이건 지역마다 선생님 응시하시는 지역마다 달라요. 지도안을 보는 곳이 있고 안 보는 곳이 있고, 또 안 본다면 여기에 배점과 여기에 배점이 달라지는 지역이 있으니까 기본 틀은 이러하고 이것을 안 보는 지역도 있어요. 조금씩 달라지기는 한데 중요한 건 실기, 다른 것들은 가려지잖아요. 그쵸? 면접, 지도안, 수업 실연 이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만큼 잘했는지 안 드러나잖아요. 면접도 나 혼자 가서 답변하고 나오고, 실연도 혼자 가서 하고 나오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얘는요, 당일날 가시면 눈으로 드러나죠. 저 사람 실기 잘하네. 저 사람, 아까 저 종목 잘했는데 이 종목도 잘하네? 저 종목도 잘하네? 난 뭐야, 쭈구리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기를 조금 실기에서 자신감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사실 배점은 여기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뿐만이 아니라 2차 가셨을 때에도 나중에 1차가 끝나고 나면 2차 준비하실 때는 해가 떠 있으면 실기, 해가 지면 얘네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준비하셔야 돼요. 종일. 정말 바빠져요. 하루가 1차 준비할 때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요. 정말 빨라요. 이때 소홀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다 소홀하지 않게 다뤄야 안정권으로 갈 수 있어요. 임용시험에, 선생님들 준비하시는 임용시험에 적당히는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접수면 적당히 합격할 수 있겠지 뭐.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30점 100점 나온 남은 실기예요. 제가 16년도에 서울 봤던 그때 기준이에요. 5종목이고 6점씩이죠? 이렇게 3점이에요. 서울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얘네들이 요 배점 6점이 이렇게 나뉘어요. 뭐와 뭘로요? 질적평가 3점, 양적평가 3점으로 나뉘어요. 전부 다. 그리고 질적평가와 양적평가에서 만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때 축구 봤어요. 축구. 질적평가를 보는데 드리블을 시작해서 슈팅 끝날 때까지 기록을 재요. 기록을 재는데 이분이 설명을 해주실 때 이렇게 코스를 쭉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을 재겠대요. 그래서 그 시범을 누가 보였냐면 고등학생 축구 선수가 왔어요. 축구 선수가 와서 시범을 보였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끝나고 나서 초를 딱 끊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만점이 24초래요. 그래서 얘가 빵 찬 다음에 끊어서 모두가 궁금해했죠. 몇 초 나왔습니까? 27점 몇 초 나왔대요. 선수도 만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질적평가의 만점은, 양적평가의 만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만점 안 나오고 얘도 만점 안 나오죠. 그리고 참가했을 때 기본적으로 점수가 주어지겠죠. 0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못 봤어도. 그죠? 그래서 서울 실기 보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실기 변별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30점 만점인데요. 한 2점 정도, 남들보다 2점 정도 더 잘 보잖아요. 사람들이 입이 벌어집니다. 싫어해요. 연수원 가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격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점수를 깠다 그랬잖아요. 점수를 다 이렇게 까고 다녀요. 1차 점수 몇 점이에요? 실기 몇 점이에요? 이렇게 다 까고 다니는데 제가 그때 24점 몇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주 못 본 분이 19점대, 20점, 22점 요 사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다 20대 후반, 많아야 30대 초반의 수험생들인데 합격하신 분들인데 저만 혼자 나이가 많잖아요. 저만 혼자 40대라 맨날 끝에서 이렇게 왕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실컷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24점 몇인데 이랬더니 다들 깜짝 놀랐어요. 2점 차이면 여기서 2점 차이면 정말 깜짝 놀랄 점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들 그만큼 해야 고점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 여기 지원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충남. 네. 2차에서 실기가요, 70%예요. 70%예요. 실기 안 되면 여기는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2차까지 보고 나시면 나중에 이제 뭐 최종 성적 이렇게 들려주겠죠. 시험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2차까지 준비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제가 경험해 본 얘기를 해드릴게요. 경험자 여기 있어요. 얘가 들려주는, 이렇게 준비했더니 수석하더라고요. 첫 번째, 절대 결석하지 마세요. 수업 들을 때.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와서 수업 들어야 돼요. 인강으로 수업 듣는 선생님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인강으로 들을 때 정말 조심스러운 게 그거죠.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까, 바쁜 일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는 거죠.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놔두지 뭐, 내일 듣지 뭐, 밀어놔요. 오늘 올라가는 강의가 약 한 4시간 정도 분량이 올라올 건데 내일 듣자. 오늘 이거 해야 되니까 내일 듣자. 내일 놔둬요. 내일은요 8시간 들어야 돼요. 아이고 어떡하지? 오늘도 그러네? 그럼 이제 12시간이 돼요. 이러면 힘들어져요. 절대 결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험생으로 1년을 생활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시작하셨으면 최우선 순위는 수업 듣는 거에 두셔야 돼요. 절대 수업은 빠지시면 안 돼요. 정말 슬픈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올해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적중했다 그랬죠? 올해 시험 문제 중에 그분이 계셨어요. 브로드웨이에 사회자본을 묻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제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걔가 요번에 기출문제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도 같아요. 사회자본을 묻는 게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걸 왜 못 썼어? 모의고사에서 얘기했잖아. 똑같잖아 문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 하필 그날 결석했어요. 결석했으면 인강으로라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봤어야죠. 그리고 인강으로라도 그 해설을 들어봤어야지. 절대 결석하시면 안 돼요. 최우선 순위는 요거에 두셔야 돼요. 특히 인강 선생님들 정말 위험해요.
그냥 이렇게 대충 들어야지. 한번 밀려야지.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특히 아니야, 그거 거기까지 하지 맙시다. 여튼 첫 번째, 절대 결석하시면 안 돼요. 수업은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인터넷 하는 거, SNS 하는 거, 게임하는 거, 이거 자제하셔야 돼요. 1년만 참아요. 1년만 참아요. 1년만 참으시면 30년이 편해집니다. 1년만 참아요. 인터넷 한번 접속하기 시작하죠. 네, 필요한 것만 하고 끝나나요?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시간 좀 줄이셔야 돼요. 저는 카페 운영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카페에 가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질문을 올리고 이러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답변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왔다 그러면 또 들어가죠. 들어가고 그것만 하고 선생님 끄나요? 안 끄잖아요. 온 김에 다른 거 보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 많이 뺏겨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저한테 질문이 필요하면 그냥 쏘시라 그래요. 제 카톡 아이디예요. 카톡으로 그냥 바로 쏘시라 그래요. 바로 질문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할 때 뭐를 했었냐면요. 선생님들 인터넷 우리 시험 준비하면서 뭐 정보를 찾아야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지. 한마음 카페 가시잖아요. 그쵸? 한마음 카페 가서 이렇게 글들 이렇게 보고 나면 그냥 끝나나요? 안 돼요. 저도 공부할 때 시간 되게 많이 뺏겼어요. 공부하다 쉬는 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한마음 카페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쳐다봐요. 그리고 그거 보다 보면 10분만 쉬려고 그랬는데 30분째 쉬고 있네. 이렇게 돼요. 정말 시간 많이 뺏겨요. 인터넷 하는 거 진짜 1년만 참아봐요. 그리고 SNS 하는 것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요. 1년 동안은 잠수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해줘요. 아, 정말 독하게 공부했구나. 잘했다.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제해요. 특히 요거요. 게임하는 거. 선생님들이 지금 앞으로 1월부터 수업을 듣기 시작해서 약 11월 말까지 시험 공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월까지 다 채우면 한 330일 정도 되죠. 그죠? 330일 정도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게임하는 거 잠깐 뭐 하루에 뭐 몇 분 잠깐 보는 건데 어때? 그냥 잠깐 하고 끄면 되지. 그 시간은 별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300일 동안 그거를 한 10분, 20분씩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게임 한다고 예를 들어서 한 10분만 하고 껐다고 칩시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10분 만에 얘가 사라지나요? 남아있어요. 잔상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그래서 뭘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 그러면 게임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된다고. 1년만 참아요. 1년 후에 훨씬 더 양질의 게임이 나타납니다. 1년 동안만 얘들 좀 참아요. 굳이 절까지는 들어가지 않으시더라도 조금 1년 동안은 좀 단절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브노트 반드시 만드세요. 만드셔야 돼요. 선생님들 손으로 직접이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는 별로 의미 없어요. 다른 사람들 거 보면 별로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잘 안 봐져요.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15년도에 공부할 때 서브노트를 1월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1월 달부터 그냥 이렇게 연필로 썼어요. 볼펜으로 썼어요. 이렇게 막 써서 하다가 이렇게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막 써서 정리를 했는데 찢었어요. 왜 찢었냐면요. 어느 파트에서 찢었냐면 개정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개정교육과정에서 지금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이 개념은 알고 계시는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학년군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해당 학년에 해당 내용을 배워라가 아니고 그냥 중학교 때 애들이 이거 배우면 돼. 학년군으로 묶었어. 니네는 1학년 때 이거 가르치고 싶으면 이거 가르쳐. 니네 학교에서는 2학년 때 이거 가르치면 이게. 그래서 1학년 때는 뭘 배워야 되고 2학년 때는 뭘 배워야 되고 3학년 때는 뭘 배워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역별로 필요한 것 이렇게 갖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서브노트를 별 생각 없이 막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역형, 여기가 중학교 1학년. 필드형, 여기가 중학교 2학년. 여기가 네트형, 여기가 3학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칸을 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분의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옮겨 적다가 학년군으로 묶었는데 이걸 왜 하고 있지 지금? 이거 잘못된 건데? 그래서 찢었어요. 아예 다 찢었어요. 찢고 다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서 두 번째 만들 때에는 당시에 제가 스터디원들하고 어떻게 모여서 했냐면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8명이 들어있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냥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하고 그런 정도. 그냥 뭐 이런 거 있다더라 그러면 그 정보 좀 이렇게 주고 서로 공유하고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스터디는 스터디랜데
서브노트는 만드시나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그걸 꼭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이제 저 2005년도에도 그걸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언제 그거 하고 있냐고. 그러면 내가 작성해서 줄 테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다시 작업을 한 거예요. 한글로 매일 가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한글로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뭐가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예를 들어서 표를 만들어야 할 때 어떤 뭐 라인을 그려야 할 때 이때 그냥 연습장에다 이렇게 쓰는 거면 제가 대고 줄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놓고 표를 또 어떻게 분해하고 나눠서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둘까 이거를? 이거 다른 사람 주려고 만드는 건데 차라리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빠른데.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해. 그래도 내가 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하자. 그래서 한 과목씩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줬어요. 메일 주소 다 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잘 볼게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두 번째 과목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7명이 고맙습니다 하시던 분들이 그 다음에는 한 서너 명이 고맙습니다요. 그 다음 과목에서 보냈더니 한 명, 그 다음 과목 보냈더니 이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 보낼까? 이러다가 메일 수신함을 확인해 봤어요. 보내놓은 메일을 수신을 확인해 봤더니 첫 번째 것만 다 열어봤고 두 번째 건 몇 명만 열어보고 세 번째부터는 안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언제든 볼 수 있는 거지 뭐. 그래서 마지막 과목까지 좀 제가 약속한 거니까 마지막 과목까지 다 작성해서 다 보내줬어요. 보든 안 보든 다 보내놓고 제가 이제 인쇄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타이핑된 글씨라서 저한테 별로 정감이 안 와요. 그래서 손으로 다시 했어요. 얘를 제 손으로 썼어요. 직접 이렇게 쓰고 나니까 훨씬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까지 서브노트를 만들고 나니까 6월이었어요. 이거 다 완성하고 나니까 6월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7, 8월에 이제 문제풀이 하잖아요. 6월 달에 제가 이걸 만들고 이것 이외의 책은 그냥 고이 모셔놨어요. 안 들고 다녔어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녔어요. 이거 하나만. 거짓말 같죠? 7월부터 11월까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 저는 이것만 들고 다녔어요. 계속 이것만. 그래서 만들 때 이미 어떤 생각으로 만드시냐면 필요한 내용이면 여기에 다 집어넣자. 단 너무 많이 담을 필요는 없다. 필요한 내용만 담자. 단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내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 생각 갖고 미친 듯이 반복했어요. 얘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만드시면 아까 보셨죠? 아침에 7시에 시험장 가셨죠? 2시간 동안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1교시 끝나고 40분 있잖아요. 얘만 돌려봐요.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얘도 2시간 동안 넘겨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9월, 10월, 11월 넘어갈 때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안 봐도 돼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회독수를 자꾸 이렇게 봐가면서 이건 내가 완전히 외웠어. 안 봐도 당일날 내가 안 봐도 돼. 그런 당일날 아침에 얘네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넘기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죠. 그래서 봐야 하는 애들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요. 이건 좀 잘 안 외워지네.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겠네. 이런 애들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40분 동안 이거 한 바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시면 여기 앞에 오셔서 시험 보셨던 그분처럼 이거 등산 가셔야 돼요. 책 다 메고. 보지도 못한다니까요. 서브노트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첫 해 때 제가 만드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해요.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되게 많이 걸려요. 이거 내 손으로 이렇게 직접 작성한다 그러잖아요. 한 2달 잡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매일 싸워요. 뭐하고 싸우냐면요. 이거 글씨 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외워버리면 그만인데 이 시간에 차라리 외우지. 이걸 내가 왜 쓰고 있어. 그래서 놔요. 그리고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데 이걸 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이거 좀 참고 넘어가도 이 전과목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1, 2월 혹은 3, 4월에 이걸 만드실 때 지금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쵸? 지금 시간은 좀 나아요. 상대적으로 나중에 후반기로 넘어갔을 때보다.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아까워서 안 만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 문제풀이 이후로 넘어가면 이거 가진 사람하고 안 만든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비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11월에 이게 지금 전과목이거든요. 11월 달에 그때 단톡방에 카톡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들은 전체 한 바퀴 보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틀 걸려요. 다음 주부터는 하루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크크크크 난리 났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 많은 걸 하루에 어떻게 다 보냐고. 거짓말 하시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되는데요? 서브노트 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놈의 소브노트 타령이라고 이제 답변도 안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11월, 제가 시험 볼 때 12월 5일 날 시험 봤어요. 12월 첫째 주에. 그랬다가 이제 발령 문제 때문에 지금 11월 마지막 주에 보는데 11월에 하루에 한 바퀴씩 봤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몇 바퀴 돌려서 봤어요? 30바퀴 돌려봤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은요. 그때 그 단톡방에서 물어봤던 그분들은요. 얼마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2주에 안 된대요. 나는 2주일 동안 봐도 안 되는 걸 너는 하루에 본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만들어 놓으면요 2주에도 안 끝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11월에 공부하실 때 2주에 한 바퀴 봤다고 칩시다. 그럼 11월 달에 2번 봤잖아요. 2번 보고 가서 시험 보잖아요. 그쵸? 그거 안 까먹고 계속 봤다고 쳐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딱 만났어. 얘를 만났어. 아, 공부한 적 있어. 언제? 최소 2주 전에요. 근데 저는 언제 봤어요? 방금 봤어요. 방금. 아침에 와서 여기 2시간 동안 보면서 지금 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냐고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아예 게임이 안 돼요. 2주 만에 한 번 돌린 사람도 다행이죠. 근데 그것마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펼쳐놓고 보는 사람 생각해 봐요. 언젠가 봤어요. 언제? 수업 때. 한 5, 6월 기출분석할 때 들은 것 같은데, 아, 이게 뭐더라. 그걸 11월 말에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풀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11월 달에 30번 본 사람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냐고요. 얘가 있어야 돼요. 없으시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요, 정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초수의 해결이 가능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이거 없이 공부하겠다? 안 만들고 가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첫 해 때 만드세요 했더니 중간에 다 포기했어요. 다. 대부분 포기했어요. 그래서 첫 해 때 그래요. 선생님들 못하면 나라도 해주지. 그래서 제가 해서 보내줬어요. 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제가 체크를 했어요. 매일. 이거 서브노트 만들 때는 어떤 게 제일 좋냐면요. 오늘 수업 들었죠? 그 분량의 서브노트를 오늘 진도 나간 만큼의 서브노트를 오늘 해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힘들게 가요. 복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돼요. 눈으로 한번 보잖아요. 한 번 들어왔죠. 손으로 한번 쓰잖아요. 2번 들어왔죠. 이거 보면서 내가 쓰면서 보잖아요. 3번 보게 되죠. 복습에 엄청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걸 돌리고 나면 서브노트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 한 2-3번 정도의 회독수를 본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올해 직강 선생님들은 제가 매일 가서 확인할 거예요. 숙제 검사를 할 거예요. 해오셨는지 안 해오셨는지. 없으면 비교 불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독수를 늘리셔야 돼요. 11월 때 가봐요. 이게 돌아가는지. 올해 저랑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한테 11월에 물어봤어요. 11월에 마지막 최종 총정리하면서 선생님 한 바퀴 돌리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랬더니 지금 이틀 걸리는데 이틀이 채 안 걸린대요. 그래서 고민이래요. 이걸 자꾸 안 들어오는 애들을 이거 보고 가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렇게 가자니 놓고 가자니 불안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냥 안 들어오더라도 오늘 한 번 보고 한 바퀴, 오늘 한 번 보고 한 바퀴 이게 자꾸 반복되면 알아서 들어오니까 너무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회독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잡았을 때 이걸 언제 봤더라? 아까 봤는데 어떻게 틀리겠냐고요. 옛날에 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서 회독수 늘리는 게 방법이에요.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말래요. 돌 맞는다고. 임용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 돌 맞는다고. 어렵게 공부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봐야 할 것 보고 정리해야 될 것 정리하고 그것 갖고 회독수 늘리면요. 간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입증을 했고 올해 이분이 입증을 하셨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어렵게 공부를 해서 그래요. 어렵게 공부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기 준비 1차 때부터 가셔야 돼요. 실기 많은 분들이 그렇죠. 1차 패스해야 실기를 보지. 1차 다 봐야지. 1차 보고 나서 그때 가서 실기 봐야지. 1년 동안 앉아서 공부만 했어요. 11달을 앉아서 공부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몸 상태하고 11달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한 다음에 몸 상태는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운동신경은 살아있어요. 얘는 살아있는데 몸이 달라졌어요. 너무 몸이 달라져서 그때 부상이 많이 일어나요. 올해도 여러 군데서 지금 부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발목 나가고 무릎 나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부상이 찾아오는 이유가 나는 이제 실기 끝났고 1차 끝났고 실기 시작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데 내가 옛날에 운동량이 얼마나 많았는데 날 추워졌죠? 몸 상태 달라졌죠? 욕심내죠? 그러면 한 방에 훅 가요. 시즌 아웃. 1차 때부터 실기 하셔야 돼요. 최소한 다른 건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 러닝은 하고 계셔야 돼요. 꾸준히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좀 가볍게 만들고 좀
뭐를 배우더라도 준비된 상태의 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뭐든 쉬워져요. 근데 이거 실기를 1년 동안 버리고 있다 1차 끝나고 10달, 뭐 한 달 동안 만들겠다? 불가능해요. 공부는 벼락치기 가능하잖아요. 실기가 되던가요? 벼락치기로?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최소한 러닝을 하셔야 돼요. 제 경험담이에요. 저는 15년대 공부할 때 애들을 데리고 재워야 되니까 애들 데리고 자요. 9시나 9시 반쯤에요. 그러면 그때 그냥 같이 자버렸어요. 애들 재우고 일어나서 공부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자버리자. 자고 4시 반에 일어났어요. 9시에 자면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별 무리가 안 되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집 앞에 이렇게 천변이 있어요. 거기를 뛰었어요. 1시간 동안. 1시간 러닝하고 와서 씻고 밥 먹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이걸 11월까지도 했어요. 다음 주에 시험 볼 건데도 오늘도 가서 뛰었어요. 그냥 그 새벽에 가서. 뭐 별로 할 일 없으니까. 도서관 아직 문도 안 열었고. 그렇게 뛰었어요. 그러고 나면 실기 1차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해 뜨기 전부터죠. 수영장을 제가 아침 6시면 수영장 물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함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1차 끝난 다음에 실기 시작하잖아요. 한 2주 동안은 피곤함에 쩔어서 선생님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옛날의 몸이 아니어서 높이뛰기 하나 하려 그래도 몸이 뜨나요? 몸이 잔뜩 불어갖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러닝은 계속 하고 가셔야 돼요. 몸 관리를 꾸준히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실기 준비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종목별로. 대부분 보면 내가 잘하는 종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종목이면 이렇게 한숨 쉬고 있죠. 거꾸로 가셔야 돼요. 못하는 종목일지라도 시험을 봐야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잖아요. 더 많은 시간 투자해서 내 거 만들어야죠. 잘 되는 종목이면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거 실기할 때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죠. 내가 배구를 잘해. 나는 허들을 못해. 지금 가서 실기 준비하고 있는데 허들해. 허들할 때 난 잘 못하니까 몇 번 해보고 이렇게 힘들까 이러고 말아. 그리고 다른 애들이 배구를 연습하고 있을 때 이제 난 신났어. 야야야 이러고 내가 가르쳐줄게. 실컷 가르쳐주다 와요. 이런 실기 연습을 왜 하냐고요. 나한테 부족한 걸 해야죠. 그 다음에 시간 오래 걸리는 종목 있죠. 수영, 체조. 수영은 1년 동안 계속 가셔야 돼요. 수영장.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계속 하셔야 되고, 체조도 꾸준히 하고 가셔야 돼요. 체조가 정말 오래 걸리는 종목이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는 방법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모시고 체조장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체조를 가르쳐 드려요. 체조만큼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을 만큼이 돼요. 아직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기 준비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런닝은 계속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다 보면요 이런 욕구가 찾아옵니다. 일탈 욕구가 분명히 찾아와요. 저는요 제가 얼마나 지금 굳은 다짐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가고 있는데요, 11달 동안 전혀 미동도 없이 흔들림 없이 저는 굳은 결심을 갖고 우직하게 앉아서 공부만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 오신 거예요. 선생님 이 시험 준비하시면 안 돼요. 임용 준비하시면 안 돼요. 다른 시험 준비하러 가셔야 돼요. 행정고시나 저쪽 지금 사법고시 못 보죠.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흔들림 없이 공부할 자신이 있으시면 저는 절대 안 흔들릴 거예요. 진짜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행정고시 보러 가셔야 돼요. 누구나 옵니다. 100% 옵니다. 이게 수시로 찾아와요. 오늘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어디 답답한데 여행 가고 싶은데, 오늘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하기 싫어. 이럴 때가 와요. 이럴 때 저는 그랬어요. 그냥 일탈했어요. 오늘 뭐 하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은데 그냥 가요. 왜냐면 안 가잖아요. 안 가고 그래. 그렇지만 꾹 참고 공부하자. 내일 또 옵니다. 내일 또 와요, 그게. 차라리 그냥 오늘은 술 한잔 하고 싶다. 그냥 해버리세요. 해버리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대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일탈 욕구 찾아오면 술 마시고 싶으면 그냥 술 한잔 하세요. 쿨하게 오늘 하루 깨끗하게 버리고 술 먹는다. 술 딱 먹고 다음 날부터는요. 오케이. 했으니까 이제 공부 시작. 그러면 그 일탈을 즐기면서도 마음이 사실 안 편해요. 스스로 죄책감이 좀 있거든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돼. 그리고 풀고 나면 다음날 긴장감이 조금 더 생겨요. 해소했으니까 이제 공부하자. 근데 이거 참고 가면, 저는 그랬어요. 참고 가면 계속 남아있어요. 다음날도 어제 참았는데 오늘도 술 한잔 생각나는데, 내일도 술 한잔 생각나는데. 단 최대한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그 다음에 7번째, 스터디 하실 거예요. 그쵸? 스터디의 역사는 제가 2004년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쭉 지켜보면 모여서 스터디 하시죠. 그죠? 기출 분석을 하시거나
어떤 뭐 서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런 스터디원이 꼭 있습니다. 난 이거 아는데 너 그거 알아? 이거 알아야 돼.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모르고 있던 사람이 무슨 생각 갖고 와요? 불안함만 잔뜩 갖고 옵니다. 아, 저 사람 저것도 아는데 난 모르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불안함에 가기 싫어지죠. 다음 스터디 때. 이걸 참고 이제 몇 번은 가요. 의무감에. 다음날 가면 또 그래요. 야, 이거 알아야 돼. 이것도 몰라?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뭐잖아. 알고 가야 돼. 올해 시험 문제 나올지도 몰라. 수험생이요. 제일 들었을 때 무서운 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올지도 모른대. 나온대. 누가 나온다고 했대.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거를 내가 봐야지 안 보고는 못 버팁니다. 그게 수험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나온대. 봐야 된대. 그러면 에이 됐어. 그러면 머릿속에 사라질 것 같죠? 안 사라져요. 남습니다. 보게 돼요. 자꾸 보게 돼요. 스터디는 그렇게 흘러가면 큰일 나요. 방향을 잃어요. 스터디는 딱 적정선에서. 제가 권해드리는 스터디는 딱 암기 인출 스터디만 하세요. 암기해야 될 내용들 우리 오늘 이 과목 준비해놓고 암기가 되었는지 오늘 모여서 이 부분만 체크해 봅시다. 그래서 암기 인출했는지 내가 그거 준비하면서 가서 제대로 인출했는지 그것만 체크하고 딱 그냥 돌아오세요. 가서 뭐 누가 뭐 해야 됐더라 뭐 해야 됐더라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또 하나 스터디가 너무 분위기가 좋으면 스터디 끝나고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운데 밥 먹을까? 술 한잔 할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도 안 좋아요. 딱 그 수준에서만 하세요. 암기 인출만 하고 그 이외의 것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별로 도움 안 돼요.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수험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요거 되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지만 이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요,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실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생겨버리면 앉아서 차분하게 공부 못해요. 얘가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 못해요. 승질나는데 어떻게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도 선생님들이 최대한 이기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기적으로 해석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야 돼. 버스를 타야 돼. 급하게 나왔어. 근데 버스가 이 앞에서 떠나.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렇죠. 아이씨, 좀 빨리 올까. 짜증나네. 안 태워주고 갔네. 승질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저 버스를 타고 갔으면 저 버스 안에서 뭔가 큰일이 있을 뻔했는데 아유, 차라리 다행이다. 다음 버스 타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 감정 기복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이 편안해져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잡혀요. 저 15년도에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막 화나는 경우 많잖아요. 저 15년도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예를 들어 훅 끼어들어. 아이고, 먼저 가세요. 급한 일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가세요. 그냥 내 마음이 안 흔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성교제가 됐든 가족과의 문제가 됐든 친구들과의 트러블이 됐든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감정 기복이 적어야 돼요. 잔뜩 흥분한 상태에서는 앉아봐야 안 들어와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주변의 수험생들이 뭐 해야 된대, 누가 출제 들어갔대, 뭐 봐야 된대. 이게 제일 심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모의고사 기간에요. 모의고사 기간에 엄청 심합니다. 누구 이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번에 무슨 과목 누가 출제 들어갔대, 뭐 나온대, 뭐 나온다고 했대. 그래서 그때 이제 뭐를 해요? 그게 뭔지 보고 그날 저녁에 가서 그것만 봅니다. 열심히. 그리고 나서 가서 시험 봤더니 어때요? 뭐야 이게 아니었잖아.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무시해야 돼요. 주변에서 뭐 나온다더라, 뭐 한다더라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뭐만 선생님이 봐야 할 것만 보면 돼요. 시험 공부를 쉽게 하는 건 봐야 할 것만 완벽하게 잡고 가면 돼요. 근데 봐야 할 걸 놓고 다른 데 보물찾기처럼 찾으러 다니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봐요. 선생님들 시험 문제 살펴보시면 저 수업이 다른 선생님들 수업하고 제일 차이 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알아요. 제가 다루는 내용이 매우 좁아요. 다른 선생님들보다 좁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엄청 양이 많아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양이 저는 매우 적어요. 그 이유는 그거는 좀 이따가 연결시켜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10번째요. 마지막. 수험생으로서 1년 동안 공부하시는 게 무슨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늘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한적한들로만 다니고 말수도 좋고 그렇게 자신 없이 공부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자신감 있게 준비하세요. 자신 있게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봐요. 너 올해 시험 안 떨어질 자신 있어. 안 떨어질 자신 있어. 제 실화예요. 15년도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올해 시험 봐서 떨어지면 어떡해, 창피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 말을 못 하겠어. 조용히 공부했어요. 얘기 안 하고. 떨어지면 어떡해. 주변에는 말 못 하겠고 내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데 나 절대 안 떨어져. 그랬더니 비웃더라고요. 그래, 어디 한번 봐봐. 마치 그렇잖아요. 이제 한번 합격했고 이제 교직 생활 하면서 다시 보는 거니까 마치 중간 점검을 받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주변에 못 알렸죠. 근데 항상 제가 집사람한테는 그랬어요. 내가 떨어질 것 같아? 절대 안 떨어져. 걱정하지 마. 집사람이 늘 이제 무슨 호언장담, 무슨 허언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를 왜 일부러 더 했냐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집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올해 내가 절대 안 떨어진다니까? 봐. 내가 올해 봐라. 밥 먹고 앉아서 TV를 볼까요? 못 봐요. 말을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TV 보고 있어요? 책 보게 돼요. 선생님들도 주변에 올해 안 떨어질 자신 있어. 진짜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방법을 알았어. 이렇게 하면 합격할 것 같아.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이렇게 쭈구리 모드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그렇게 뵙고 나면 선생님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저도 그렇게 뵙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어떻게 놀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자신 있게 하세요. 당당하게요. 죄인은 아니에요. 저도 해봤더니 2005년도에 보고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나중에 합격하고 나니까 저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2005년도에 떨어지고 나니까 배신감 들더래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준비했더니 형님이 그러셨어요. 너 만약에 올해도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50이 먹어도 저는 시험 공부할 건데요. 그랬더니 형님 반응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냥 한숨 쉬시더라고요. 지금은 이 경쟁률이 눈에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대 1이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당시는 안 드러났어요. 왜 그러냐면 복수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경쟁률이 막 25대 1, 30대 1이래요. 근데 복수 지원으로 막 해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이제 결국 시험 보는 데는 하나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여튼 좀 저는 늘 하고 싶은 얘기, 자신감 장착하고 가세요. 늘 자신 있게.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예 전공체육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 될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드려요. 이것만 보세요 하고 드려요. 그랬을 때 다른 강사 선생님들 수업을 듣다가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작년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하신 얘기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죠. 저 선생님이 이걸 다루는데 저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왜 안 하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선생님이 저걸 하고 있는데 왜 안 하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작년에 그분이 저한테 그랬죠. 저는 선생님 것만 볼 거예요. 그래놓고 11월 달에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것도 벅찬데? 이것도 벅찬데. 제가 드리는 분량이 정말 적어요. 정말 최소한이에요. 다른 선생님 수업 들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계속 딜레마로 갖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끝까지 밀고 갈 거예요. 제가 드리는 분량이 요만큼이에요. 시험 문제요. 대부분 여기서 다 나옵니다. 대부분 나와요. 별로 안 벗어나요. 별로 안 벗어나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강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22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면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얘기한 사람 누구야? 올해 이거 나온다고 얘기한 강사가 누구야? 그래서 우르르 글로 가죠. 이것 때문에 떨어졌나요? 이거 맞췄다고 칩시다. 정작 여기는 충실했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생길까봐 여기를 다 파고 다니죠. 진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만 확실히 잡고 가도 충분하다니까요. 그거 제가 입증했잖아요. 저는 6월달, 7월달 됐을 때 이것만 들고 다녔다요. 다른 거 안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 얘기를 정말 충실하게 들었던 올해 수강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봄에 오셔서 그랬어요. 저는 선생님이 주시는 것만 볼래요. 이것은 볼 자신도 없고 그것만 보고 갈래요 했어요. 그분이. 좀 이따 또 등장해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요것만 드려요. 말씀드렸지만 강사 입장에서 이렇게 줘야 돼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그러죠. 거 봐요. 제가 이거 다 해놨으니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안 봤잖아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제일 안전한 거거든요.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줘놓고 결국 선생님이 흡수 못해서 못 푼 거잖아요. 이게 강사의 입장에서는 보험 드는 거죠. 다 넓혀줘야 되죠. 그게 편하죠. 하지만 제가 수험생 생활을 오래 해본 결과 별로 효과가 없어요. 봐야 할 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잡아도 충분해요. 점수 남아요. 이것만 봐도 수석한다고요. 이거 본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못 잡아요. 저랑 수업하시면 정말 봐야 할 분량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말 거의 최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은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랑 하시면 서브노트 만드실 거예요. 못 만드시면 정 못하시면 제가 드립니다. 그걸 모으기라도 하세요. 모아놓기라도 하세요. 근데 모아놓으면 그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19년 기출문제예요. 그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제가 드린 서브노트 자료에 그대로 있었고 수업 때도 얘기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정말 엉뚱한 소리를 했죠. 이거 처음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수업 때 내 얘기하고 내가 준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자기 글씨로 쓴 게 아니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간 거예요.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 게으르면 그거 모아놓고 보시고 가장 좋은 건 직접 쓰세요. 그걸 옮겨 적더라도 내 손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실기 지도를 해드립니다. 작년에 체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토요일날 체조장에 가서 체조를 가르쳤어요. 2시간 동안 이렇게. 올해는 이것까지 할 생각에 있어요. 배구까지 지도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구, 올해 또 배구를 많이 보더라고요. 지역별로. 경기도에서도 배구 본다 그러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구 지도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라도 저한테 얘기하세요. 장소만 결정이 된다면 충분하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배구는 제가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 경향 제대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5, 6월에 정말 그 시험 문제 제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나중에 이렇게 기출 문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정말 이렇게 섬뜩할 때가 있어요. 소름 막 끼칠 때가 있어요.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적중률이 엄청 높아요. 올해 18문항 적중했고요. 자, 그 중에 한 문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올해 A형 10번 문항이에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놨어요. 문제가 이래요. 스포츠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자료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하시오 이래놓고 이 내용을 굳이 모르셔도 돼요. 봅시다. 폭력은 일탈을 규정하는 접근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접근.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상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보편적인 정서에 위배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주의적 접근.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얘가 무슨 접근이냐? 얘가 시험 문제였어요. 제가 작년에 냈던 모의고사 문제 봐요. 이렇게 상반된 관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1번 어떤 접근이요? 똑같아요. 방금 그거하고. 얘가 절대론적인 접근이고 얘가 상대론적인 접근, 구성주의적인 접근이에요. 문제 구성이 똑같죠? 이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제예요. 경기 도중에 상대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대 선수를 일부러 가격해서 큰 부상을 입히는 행위, 얘를 스미스가 분류한 스포츠 폭력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라는 게 이 문제였어요. 얘 봐요. 빈볼을 던졌대요. 얘가 이 문제예요. 같아요. 시험 문제가. 그 다음 얘 일탈을 통해서 일탈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여기서는 사회 질서를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라고 해요. 일탈도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런 일탈이 있음으로써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니까요. 얘가 모의고사 문제예요. 어딨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똑같은 문제예요. 스포츠 사회학 이론. 문제가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네, 여러 개 있어요. 18문제가. 심지어 어떤 건 똑같다니까요, 문제가. 그래서, 그래서 아까 올해 직강 수업 들었던 그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선생님이 주신 자료 가지고 회독수 늘렸다면 올해 시험 문제는 다 맞췄어야 돼요. 만점 나와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올해 강의 계획이 이래요. 1, 2월에 기초이론 강의할 거고요. 3, 4월에 심화 볼 거예요. 그 다음에 5, 6월에 기출분석, 7, 8월에 문제풀이, 9, 10월에 모의고사를 봐요. 요 모의고사를 잘 보셔야 돼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대부분의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와르르 쏟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 들으셨던 분이 가서 모의고사 때 풀었던 문제를 가서 실전 문제를 풀고 있으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올해 경기도 시험 보셨던 분인데요. 감독하신 분이 이상하게 쳐다봤대요. 왜 그랬냐면 아까 걔 봤죠? 문제 묻는 게 똑같죠? 문제를 딱 봤는데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이없어서 웃었대요. 이렇게 낄낄 웃었더니 감독관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왜 모의고사를 9, 10월에 보고 이거를 다시 하느냐면요. 아까 그랬죠. 모의고사 기간에 다 모아가고 다닌다 그랬어요. 다른 선생님들 문제를 모아요. 이 강사 선생님 문제 모으고 저 사람 거 모으고 저 사람 거 모으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뭔지 열심히 살펴. 그리고 야 이거 나온대 이거 나온다고 얘기했대 이거 봐야 돼. 그러면 이 기간에 뭐 하고 다녀요? 9, 10월에 내가 못 봤던 거 뭐지? 못 봤던 거 뭐지? 2달을 그러고 다녀요. 그러고 다니다가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러면 시험 문제 딱 만났는데 정작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2달 동안 이거 저거 찾아다니느라고 못 봤어요. 그러면 언제 봤어요? 최소 2달 전에 봤어요. 2달 전에. 그걸 시험 문제 붙잡고 있으니 미치는 거죠. 봤는데 3달 됐네. 미치겠네. 이러면서 실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회독수를 안 하더라도 일주일 전에 봤던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구성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요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탄탄하게 다져야 실수가 안 나타나요. 올해 시험 보신 모든 분들한테 물어봐요. 무엇이 점수를 갈랐냐고요. 요거였어요. 시험 문제 답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쉬운 거였어요. 근데 쓰고 나와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대부분? 제가 왜 그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이걸 공부해놓고 왜 답을 그거라고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실수를 줄여야 돼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회독수, 무한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실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걸 점검을 해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요분인데 이분 여기 이름은 가렸어요. 이분이 작년 8월에 대학원 논문 심사가 8월에 끝났어요. 5월에는 교생 실습을 갔다 왔고요. 그래서 8월 달까지 계속 논문에 실습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뺏겼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잘 못 볼 줄 알았어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너무 잘 보는 거예요. 80점짜리 모의고사를 드렸는데 70점대가 나와요. 그래서 야 이분은 시간도 정말 없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마지막까지 그 점수 유지하더라고요. 이분이 시험 보시고 나서 안 보이네? 시험 보시고 아까 시험 시간 확인했죠. 2시 20분에 시험 끝나죠. 2시 20분에 이거 다 걷어가면요. 2시 20분에 걷어가고 난 다음에 뭐 해요? 한 명씩 확인하면서 전화기 받습니다. 자기가 제출했던 전화기 이렇게 다시 돌려받아요. 이것도 10여 분 이상 걸리겠죠? 2시 36분에 저에게 보이스톡해요하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톡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기셨냐면요. 선생님 시험 마치고 나와서 연락드렸어요. 풀면서 쌤 생각이 많이 났어요. 풀면서 제 생각이 내내 났대요. 왜냐면 제가 내내 했던 얘기,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얘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실전 문제에서 계속 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학원에 와서 선생님 시험지 좀 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이 선생님 시험지를 제가 직접 채점을 해봤어요. 채점을 해봤더니 전공 80점 만점이잖아요. 제가 얼핏 이렇게 봤는데 70점째 중반 나와요. 몇 개 안 나갔어요. 예를 들어 4점짜리 한 문제에서 4개를 묻잖아요. 여기에서 하나 나가고 다음 문제에서 요거 하나 나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75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교육학도 잘 봤대요. 역대급 점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1차 점수 나오면 제가 캡처해서 반드시 달라 그랬어요. 1차 점수 90점대 나올 것 같아요. 서울 지원하시는 분, 들을 일이 없겠구나. 만약에 서울 지원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합격자가 90점대 나옵니다. 올해 역대급 나와요. 이분이 다른 거 보실 시간이 없었대요. 아직 대학원을 못 마치고 있어서.
봄에 그랬어요, 저한테. 저는 선생님이 주신 것만 보고 갈래요. 다른 거 볼 자신도 없고 이것만 볼래요. 1년 동안 정말 이것만 미친 듯이 제 것만 미친 듯이 봤어요. 매일. 그러고 충분히 봤다니까요. 가능해요. 이제 선생님들이 따라 읽으실 차례예요. 소리 내어서 따라 읽으면 창피하니까 마음속으로 읽으세요. 네, 이제는 선생님들 차례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내년 한 해 시험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셨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는 없어요. 적당히 해서 합격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요. 2차 끝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이제 저 임용 준비할래요 라고 이제 주변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고, 친인척들도 이제 임용 준비해야지, 친구들도 임용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에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그렇죠? 경쟁률이 이렇게 봐도 10대 1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행복해요. 10대 1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과 말고는. 다른 과도 예전에 역사과 69대 1 본 적 있어요. 올해 어디였더라? 광주의 음악과였나? 거기가 몇 대 1이더라? 39대 1인가 그렇대요. 한 명 뽑는데 39명 온 거죠. 우리 과 얼마나 복 받았어요. 10대 1인 공무원 시험은 없어요. 일반 공무원이요. 100대 1 넘어가잖아요. 충분히 해볼만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따라서 그렇고, 그러니까 선생님 되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쉽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집어넣는 그 인내의 작업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저 옛날에 공부했던 친구인데 같이 나란히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5분을 못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잠깐 앉았다가 전화기로 따락따락 하다가 나가. 좀 이따 들어와.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앉아있는 지속 시간이 5분을 못 가요. 잠깐 앉아있다가 어디 나가. 잠깐 앉아있다가 전화기 버튼 누르는 소리 들고, 문자 보내는 소리 들리고, 킥킥거리고 있고, 잠깐 있다 또 가고. 절대 못해요. 그런 성향 갖고는. 그냥 앉아서 무식하게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한 330일 정도 공부하신다 그랬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몇 시간 공부해요? 한 3,300시간 공부해요.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재학 중에 있으시면 그 시간보다 훨씬 부족한 시간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그쵸? 하루에 5시간 한다 그러면 그들보다 절반밖에 시간을 활용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지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친인척들이나 친구들이, 야, 그 경쟁률 센 어려운 시험을 네가 통과한다고? 네가 준비한다는데 어디 한번 보자.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말로는 뭐라 그래요? 그래, 열심히 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을 숨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가 해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다고? 네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한번 복수를 해봐요. 봐, 내가 해냈잖아. 올해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하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까 제가 톡 아이디 남겨드렸죠.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기로 톡을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3층에 저 연구실 있어요. 거기 오셔서 노크하시고 저한테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시고, 또 오늘 상담이 필요하시면 남아서 또 저랑 얘기하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많이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건강하게 수험생 생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